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 허지원 지음, 김영사 출판사 책입니다. 2021년 4월 4일 알라딘 기준 심리학, 정신분석학 주간 31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차 먼저 살펴볼게요. 1부 노력하되 애쓰지 말 것. 2부 타인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 것. 3부 완벽주의적 불안에 휘둘리지 말 것. 4부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 것. 5부 당신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 것. 프롤로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연구나 상담을 진행할 때면 각자의 이야기 뒤편에 숨은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자신이 아는 자기와 사뭇 달라 눈치채고도 못 본 척하거나 그중 일부를 의식으로 끌어올리기 전까지 의식의 뒤편에 묻어두었던 자아의 조각들은 모두 그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책은 당신을 설득하기 위한 책입니다. 낮은 자존감, 불안과 우울, 삶의 의미와 자신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느라 자꾸만 스스로에게 무례해지는 당신에게 어쩌면 당신도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정말이지 계속 들려주고 싶습니다. 이 책에서는 뇌과학과 임상심리학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마음의 문제를 살핍니다. 두 학문 영역은 매우 중첩되어 있어 이를 인위적으로 구분한다는 것이 조금은 마음에 걸리지만 같은 주제를 가지고 뇌가 당신에게 또 마음이 당신에게 하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제 학문적 뿌리인 임상심리학은 임상실무와 과학적 연구라는 두 개의 축으로 움직이기에 심리치료를 통해 내담자를 지속적으로 만나면서도 최신 연구 방법론과 연구 결과를 기민하게 익히고 활용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임상 및 상담심리학 전공 석사를 마치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3년간 수련을 거친 후 당시에는 다소 생소했던 뇌인지과학과로 박사과정을 선택했던 것은 MRI 기법으로 뇌를 촬영하여 심리치료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연구해 보여준다면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좀 더 서둘러 심리치료를 받기로 마음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난 10여 년간 훌륭한 선생님들과 여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기분장애, 성격장애, 정신증 고위험군과 자해 및 자살, 인지행동 치료, 어플리케이션과 가상현실 기반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MRI를 이용한 효과 검증까지. 어떤 연구 방법론을 쓰든 주제가 무엇이든 매 연구를 할 때마다 마음가짐은 똑같았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는 연구를 할 것. 다만 대학에서 교육과 연구를 지속하면 할수록 심리학 및 뇌과학에 관한 밀도 높은 지식을 일반 대중에게 전달할 필요성도 점점 더 무겁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적 연구를 한결 편안한 글로 대중에게 전달한다면 단 한 명이 아니라 그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더 살아도 된다, 더 기대해도 된다고 말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연유로 첫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원고를 위해 제 안의 우울과 불안도 다시금 들여다보느라 글을 쓰는 일이 너무 고통스럽던 중 우연히 정신의학신문에 글이 연재되어 과분한 반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때 피드백을 보내주셨던 많은 분들을 기억합니다. 제 괴상한 유머에 웃어주시고 우연히 본인의 슬픔이 건드려져 한참을 우시던 분들을 기억합니다. 뼈를 때리고 머리를 쓰다듬는다는 놀라운 평을 주신 분, 다 읽고 난 후에 찜찜함이 없는 글이라는 제게는 너무나 의미 있는 평을 주신 분,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눈과 마음에 글을 담아주신 모든 분 덕분에 흔들림 없이 원고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학부와 석사, 당시 그야말로 미성숙함의 결정체였던 제게 상담가의 이상적 모델을 보여주신 안창일 교수님과 허둥대는 걸음을 계속해서 살펴주신 학계 선후배, 동료 선생님들과 과학적 통찰을 끊임없이 아무렇지 않게 보여주셔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학계에 들어왔다가 그 이후로 지금까지 매일을 와, 이게 뭐지로 지내는 중이지만 그 때문에 늘 감사와 존경의 심정으로 배움는 권준수 교수님. 그리고 연구 회의 도중 책을 쓰고 있다는 저의 근황에 어떤 내용인지 묻지도 않으시고 대본에 추천사를 써주겠다며 호쾌하게 웃으시던 타고난 연구자이며 타고난 스토리텔러이신 장대희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저의 미성숙을 온몸으로 안아 안정애착으로 들어서도록 저를 재양육해준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운 인품의 남편 이성훈님과 퇴근하는 제 목에 매달려 매일 행복과 안도에 가득 찬 한숨을 내뱉는 우리 집 어린이에게 말로 다 표현 못할 사랑과 감사를 보냅니다. 말씀은 않으시지만 어딘가 여러모로 이상한 며느리 때문에 10년 넘게 깜짝깜짝 놀라시는 시부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모든 문제와 해결책의 기원인 아버지 허웅태님, 어머니 유영신님, 쌍둥이 동생 허지수님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보기에도 아직은 한참 멀어서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도대체 왜 밖에서는 안 새는 것인가를 두고 고민하게 해드려 늘 죄송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2010년 10월 허지원 드림 1부 노력하되 애쓰지 말 것. 자존감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K는 면담 중 자신의 낮은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또 다르게 행동하는데 이게 너무 위선적이고 가식적이라는 걸 저는 계속 의심하고 있거든요. 집안에서의 모습과 친구들한테 보이는 모습, 직장에서의 모습이 다 달라요.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가라앉았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오면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어요. 너무 기진맥진해서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 동안 냉기를 쐬며 서 있을 때도 있어요. 제가 쓰고 있는 가면을 얼굴에서 떼어낸다?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주위 사람 모두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다 보니 저 자신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조각조각 나는 것 같아요. 혼란스러웠던 시간은 이미 지났고 이제는 그냥 조용한 지옥에 있는 것 같아요. K의 말은 마디마디가 견고했으며 그만큼 생각도 완고했다. 그는 집에 있을 땐 끝도 없이 우울하고 외롭다가도 밖에 나서면 아무 일 없다는 듯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고 했다. 그러다 귀가해서 엄마나 동생 등 가족과 함께 있을 때면 미친 사람처럼 짜증을 내고 상처가 될 만한 말을 내뱉어 가족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그의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뿐인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며 집안일을 혼자 도맡아 해야 했다. 경제적으로 크게 부족함은 없었지만 직장 생활을 하는 엄마를 대신해 자신과 동생을 챙기고 학업을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결코 엄마의 칭찬을 듣거나 인정을 받은 적이 없었다. 자존감이 한 번도 높아질 수가 없었어요. 다만 엄마를 비롯한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뭐든 열심히 하다 보니 성취 수준이나 대인관계가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라고 했다. 하지만 불필요할 정도로 잘 위장하고 있던 탓에 K의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무적행으로 떨어지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게 문제였다.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웠다. 사람들과 함께할 때면 분위기를 띄우려 실없는 농담도 하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에 기분이 좋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집에 돌아오면 다시 마법에서 풀려난 비참한 꼴이 됐다. 때로는 술에 의존해 잠을 청했고 언젠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본 모습을 알아차리고 환멸을 느끼며 떠날 거라는 공포감도 점차 커졌다. 얼마 전에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손을 씻다 문득 자해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싶었다. 심리치료를 받아보기로 결심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이게 다 뭐 하는 짓인가 싶고 매일매일 가면을 쓰고 연기하면서 사는데 지쳤어요. 자존감도 진실함도 없이 이렇게 거짓으로 사느니 세상에서 사라지면 또 어떤가 싶고요. 뇌과학자의 이야기, 높은 자존감이라는 허상.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은 도처에 산저에 있고 이것은 우리 뇌에 오래도록 상흔을 남깁니다. 많은 심리학자들과 뇌과학자들이 우리에게 그런 일이 생기는 이유를 추적해 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존감이 낮아지는 이유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무엇보다 자주 언급되는 것으로는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의 방임, 무관심,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학대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맞는 정서적,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지 않거나 아예 병리적인 수준으로 아이의 마음에 깊이 침투해 자녀를 제 뜻대로 조종하려는 주 양육자의 태도로 인해 자기 자존에 대한 확신이 몹시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가족 내 역동뿐 아니라 개인의 저조한 성취나 외부의 상황들 역시 한몫을 합니다. 친구나 애인을 사귀는 일이 몹시 어려웠거나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 혹은 원하는 직업을 얻지 못했을 경우 자존감은 낮아지기 쉽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내가 남들보다 현저히 낮은 위치에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또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가정 불화도 분명 아이의 자존감을 낮추는 원인이 됩니다. 공격을 받는 경험 역시 위험 요인입니다.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약자에게 가학적인 미디어 프로그램과 사회 분위기,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 그리고 이에 관한 외상적 경험들 역시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매 단계마다 자존감을 해소하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위에 열거한 사건들은 뇌의 기능과 구조에까지 그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의 잘못된 양육, 성취 문제, 공격적인 환경에 노출될 때 뇌는 충분히 자라지 못하거나 심지어 뇌의 부피가 줄어들기까지 합니다. 뇌의 회백질 부피가 감소하는 것입니다. 흔히 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그 뇌의 회백질입니다. 신경세포가 모여있고 회색 빛을 띠지요. 회백질은 정서, 주의, 기억, 의사결정 등 인간의 모든 정신활동에 관여하기에 이 회백질의 부피가 줄어들었다는 건 좋은 징후가 아닙니다. 문제 해결에 필요한 하드웨어가 빈약해졌다는 뜻이니까요. 결국 자존감을 낮추는 여러 요인들은 뇌에 영향을 미치고 뇌 문제는 또다시 다양한 자존감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방금 다양한 자존감 문제라 말한 이유는 낮은 자존감이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취 욕구가 낮아지거나 우울증 같은 기분장애 혹은 불안장애를 보일 수도 있으며 자살사고와 자살 시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성취를 지향하는 야망이 지나치게 끌어올라 성공이나 완벽함 같은 특정 가치에 집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 어린 시절에는 잠시 자존감이 높아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자존감이 낮아지게 됩니다. 운이 좋지 않아서 혹은 나이가 들어서 야망에 걸맞는 성취를 하지 못하면 또 자존감이 곤두박질 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다양할지언정 이 다양한 양상을 관통하는 주제어들이 분명 있습니다. 성취 그리고 야망입니다. 일상에서 흔히 쓰이던 자존감이라는 용어는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가 1890년대에 처음 심리학 영역으로 끌어들여 사용하기 시작한 개념입니다. 당시에 그는 자존감을 성취 수준을 개인의 목표치로 나눈 비율 공식으로 정의했습니다. 성취도 높고 야망도 높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야망이 적절한 수준이라면 사실 자존감이 낮아질 일은 없습니다. 윌리엄 제임스 역시 높은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공의 수준을 높이거나 자신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를 거쳐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자기를 희생해가며 사회에 기여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을 더 강조하는 트렌드가 형성되었고
아이들의 낮은 자존감은 추후 학업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는 섣부른 예측마저 생겨나 개인의 자존감에 지나치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개인의 현실적인 상황이라든지 실은 적절한 수준이었던 원래의 야망은 무시한 채로 더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한다고 그것이 멋진 사람, 성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의 특성이라고 선전하는 메시지가 만연해졌습니다. 윌리엄 제임스의 저 멋진 통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엉뚱하게도 자존감을 높이려면 성취를 해내야 하며 그 성취를 위해선 더 큰 야망을 가져야 한다는 잘못된 메시지가 대량 생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인생의 성공을 설파하는 자기계발서 작가들의 선무당식 진단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저조한 성취, 대인관계 문제, 심지어는 살면서 부딪히게 되는 갖가지 심리적인 문제들이 모두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한다는 이론을 폭발적으로 퍼뜨리며 개인의 책임을 끝없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더 노력하지 않은 탓 아닌가요? 당신은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나요? 너 그거 자존감 문제야. 이제 평범한 사람들 모두가 자존감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흐름이었고 심지어는 서너 살짜리 유아들의 자존감을 측정한다는 검사기까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에서도 IMF로 마지막 낭만의 시대가 끝난 2000년대 무렵부터 성취와 실패를 개인의 자질 문제로 돌리며 그 사람의 자존감 문제를 추궁하는 분위기가 무한대로 확산되었습니다. 한편으로 개개인은 낮은 자존감을 남에게 들키지 않으려 점점 더 많은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절대적으로 높거나 절대적으로 낮은 자존감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는 강의 시간에 높은 자존감이란 착한 지도교수나 부모의 손이 필요 없는 아이처럼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신화 속 동물인 유니콘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허상입니다. 시중에 범람하는 자기계발서들이 말하는 자존감의 경지는 굳이 이렇게까지 싶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그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높은 자존감이라는 프레임은 분명 허상에 불과하지만 이 신기루가 우리의 자존감을 낮추는 경우를 너무 자주 보아왔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을 알고 있나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을 알고 있나요? 이게 우리지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입니다. 물론 자존감이 높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역시 매일매일 위아래로 끊임없이 요동치는 자존감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자존감이 높아 보이는 사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어떤 날은 스스로가 괜찮아 보이고 어떤 날은 기분이 바닥 끝까지 가라앉는 경험을 하면서 그저 버티며 수습하며 꾸준히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상태 자존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삶의 맥락과 고비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자기 가치감을 뜻합니다. 또한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하는 유동적인 자존감을 끌어안고 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지각하는 자존감, 자기 가치감이 낮을수록 정신건강 문제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향성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새삼 돌아보면 자존감 문제는 우리의 인격적 성숙도나 사회적, 직업적 성취도가 한결같이 절대적으로 낮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자신의 성취를 얕잡아보고 스스로를 하대하기 때문에 남에게도 들이밀지 않을 엄하고 모진 잣대로 자기평가를 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존감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너무나 노력하며 살아왔던 우리 스스로에게 조금은 너그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판타지 소설이나 다름없는 자기계발서 수준에서 내려다보면 어차피 우리는 지금 다들 엇비슷한 자존감과 섀도우 복싱 중입니다. 어떤 날은 높아졌다가
어떤 날은 낮아지기도 하는 자존감을 아무런 가치 판단도 없이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타인에게 좋은 피드백을 받아 자존감이 높아지는 경험을 한다면 그건 또 그대로 좋습니다. 감사한 일이니까요.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게 될 위험이 있으니 아주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지만 우리의 자존감은 사실 그런 식으로 높아지는 게 맞습니다. 본래 우리 뇌가 그렇게 작동합니다. 우리는 자존감에 상처를 입히는 부정적인 평가보다 듣기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저명한 신경과학자이자 미국 UCLA 심리학, 정신의학, 생물행동과학과 교수인 매슈 리버먼 박사는 자신의 대표저서 사회적 뇌, 인류 성공의 비밀, 첫머리에 청중의 반응에 반응하는 뇌에 관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칭찬을 굉장히 쾌락적인 보상으로 우리 자존감의 토대가 됩니다. 예를 들어 기분 좋은 촉감과 같이 즐거운 물리적 접촉에 반응하는 뇌 영역은 칭찬처럼 자존감을 높여주는 기분 좋은 심리적 접촉에도 꽤 유사한 활성화 반응을 보입니다. 자존감이 높아진 사람들의 뇌를 들여다보면 보상적인 쾌락 경험과 관련한 뇌 영역이 자기 개념을 담당하는 뇌 영역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칭찬을 들어 즐거움을 경험하면 이것이 뇌의 쾌락 영역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뇌 영역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자존감이 낮아진 사람들은 이 연결성이 눈에 띄게 저하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뇌 연결 구조상 칭찬을 들어도 그 칭찬과 자기 개념을 별개의 것으로 처리합니다. 긍정적인 피드백보다 부정적인 피드백에 더 집중하는 뇌 활성화 패턴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스로를 좀 더 자랑스럽게 여겨도 되는데요. 이렇듯 일반적으로 우리 뇌는 누군가의 칭찬을 받으면 이를 보상적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것이 자기 개념으로 연결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어 잔소리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좋은 평가나 칭찬을 받았을 때 반사적으로 아니에요 라고 답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칭찬을 듣고 기분이 좋아졌다면 이를 편안하게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물론 갑자기 칭찬을 받으면 조금은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존감이 낮은 편이라고 생각해온 탓에 뜻밖의 칭찬을 하는 사람에게 다른 의도라도 있는 건 아닌지 의심도 듭니다. 늘 그래왔듯 겸손의 미덕을 보이려고 아니에요 소리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니에요 라고 하면 정말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자신의 말에 갇혀 아니지, 내가 잘한 건 아니지 싶은 마음이 들어버립니다. 듣는 사람도 아닌가 보네 싶습니다. 누군가 칭찬을 해주었는데 자꾸 정색하며 아니에요 라고 반응하면 주위 사람들은 점차 칭찬을 주저하게 됩니다. 어차피 아니라고 할 텐데 칭찬을 하면 뭐하나 싶은 거죠. 그렇게 칭찬하는 빈도가 줄어들면 우리는 어느 순간 또다시 생각에 빠져듭니다. 왜 아무도 나를 칭찬해주지 않지?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인가? 뒤에서 불안과 완벽주의를 다루며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뇌는 자신의 내부와 외부에서 오는 신호들의 간극이나 오류에 점점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이런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의 가치를 습관적으로 과소평가하고 타인의 의도를 곡해하는 악순환의 길로 들어설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러니 네, 말씀 감사합니다 하고 그저 고마움을 표현하거나 그렇지요 하고 웃어 보이는 연습이라도 이 악물고 해야 합니다. 하다 보면 늘어요. 누군가 당신을 칭찬하면 이런저런 생각에 머물러 불필요한 미루를 구축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즐거운 감정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적 당신의 뇌는 그렇게 자연스레 작동했습니다. 어른들의 칭찬을 편안히 받아들이며 기분 좋아했습니다. 간헐적이지만 꾸준히 반복되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그동안 부정적인 반응에만 작동했던 우리 뇌의 배선은 천천히 바뀝니다. 이번에는 정말 잘했을 수도 있습니다. 뇌를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아요. 임상 심리학자의 이야기
1000개의 가면. 낮은 자존감은 기분장애나 불안장애, 자살행위 등과 밀접한 연관을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낮은 자존감의 굴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자존감이 높낮이는 1차적으로 부모의 양육 태도에서 많은 부분 결정됩니다. 그러나 몹시 아쉽게도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비롯한 우리의 주 양육자들은 심리학 교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보살피지는 못했습니다. 20대, 30대 주 양육자가 짜증에 치받쳐 아이를 감정적으로 대할 때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 양육자가 자기 삶의 무게에 짓눌려 우울한 삶을 이어가느라 아이를 살피지 못하는 사이 아이는 자신의 삶, 때로는 부모의 삶의 무게까지도 모두 감당해야 하며 홀로 시간을 견디기도 합니다. 가족을 포함한 사회적 관계가 아이의 자존감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건 분명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많은 심리적 문제가 그렇듯이 한 발 물러서야 전체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나를 출산했을 당시 부모님의 연령을 생각해 볼까요? 지금 내 나이와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그들의 나이만 떠올려 봐도 그들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미숙하게 우리를 통제하려 했는지 그 전체적인 광경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를 주 양육했던 세대는 따뜻한 애정을 경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혹은 애정을 표현할 기회조차 박탈당했거나 어린 나이에 사회적 압력으로 결혼을 결정해 자기 앞에 생조차 어쩌지 못하고 갈팡질팡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의 성 정체성이나 성 지향성을 알지 못했거나 직업적 성취와 관련한 자기의 진짜 욕구를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분들은 자신을 몰랐고 여전히 미성숙했습니다. 시대가 그랬습니다. 주 양육자의 건강하지 못한 태도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아이는 자기 파괴적인 사고와 감정을 갖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서 아이가 버티는 방법은 자기 탓을 하는 거니까요. 지금 저는 원가족과의 문제로 오랫동안 힘겨워하는 사람에게 주 양육자의 사정을 살펴 너그러이 용서하자는 식의 가당치 않은 감성적인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거리를 두고 그때의 상황을 건조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비로소 엉망으로 엉키고 오염된 지금의 감정을 조금이나마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렇게 부당하게 취급받을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고 이것이 나의 잘못이나 결함에서 기인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들은 그 나이에 알맞게 형편없이 미숙했다. 주 양육자들이 자신의 삶을 각자의 방식으로 어렵사리 지탱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좀 더 따뜻하게 살펴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어떤 의도 없이 그저 눈만 마주쳐도 네가 어떤 일을 애써하지 않아도 그냥 네 자체로 나는 네가 참 좋다. 이런 웃음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었더라면 우리의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무렵 우리는 꽤 높은 자존감을 내어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리고 미성숙한 주 양육자는 더 어렸던 우리를 제대로 돌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건강한 수준으로 높이는 과제에 그들이 실패를 한 것입니다. 참으로 아쉬운 일이지만 운 나쁘게 일어난 과거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꼭 하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들의 실패가 꼭 나의 실패로 이어져야 할까요? 그 오랜 이야기들이 오늘 당신의 일부를 만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의 나머지는 어떤 모습인가요? 과거의 여러 상황들로 자존감이 높아질 기회가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하필 내게 찾아온 불운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당신과 당신의 자존감을 보살피기 위해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자존감을 높이는 몇 가지 방법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첫째, 가족과 뒤엉켜 분노를 표출하는 일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화는 표출할수록 더욱 커집니다.
카타르시스는 타인의 이야기를 관찰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을 때처럼요. 그러나 실제 대상에게 정리되지 못한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그 이후의 불쾌감과 죄책감, 수치심을 더 높일 뿐입니다. 가족들에게 화도 내보았을 테지요. 그런다고 풀릴 일은 없었을 겁니다. 아무런 소득도 방향도 없는 정서 표현을 왜 계속하고 있나요? 그렇게 해서 분이 풀리고 문제도 풀린다면야 막지 못하겠지만 화로는 아무것도 풀리지 않습니다. 말려들지 마세요. 그보다는 나의 자존감을 낮추는 가족과 가능하다면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주 양육자에게 무조건적인 지지와 수용을 받지 못한 경험이 당신에게 낮은 자존감을 가져주었다고 판단했다면 이제는 성숙한 수준의 재양육을 제공할 수 있는 편안한 사람을 만나 성숙한 내면을 구축할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편안한 사람, 나라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긍정해주는 사람은 심리치료자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과 마음을 나누는 과정에서 당신을 응원하거나 지지하는 말이 들려오면 그 역시 받아들이세요. 상대의 호의적인 태도에 자꾸만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려 들거나 딴죽 걸지 마세요. 당신 자신은 보지 못하거나 보기를 두려워하는 당신의 장점을 상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당신에 대한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흩어져 있던 자신의 조각을 천천히 재구성하세요. 둘째, 자존감이 높은 척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표면적인 자신감만 높은 사람들의 태도를 따라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공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할 법한 행동이 나의 태도에 스미도록 매일 꾸준히 연습하세요. 자기 삶에 충분히 집중하는 척하기. 중립적인 이야기에도 과잉 방어하고 정색하는 패턴을 부디 억제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기. 불편한 상황에서 유머로 적절하게 받아치는 척하기. 혼자 밥을 먹거나 홀로 있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척하기. 실패나 성공의 가능성이라든지 주위의 평판에 초연한 척하기. 마지막으로 모든 일을 일일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드러내지 않기. 이런 척은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가면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사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카를 구스타스 융이 고대 그리스의 연극에서 사용하던 가면인 페르소나를 심리학적 의미로 빌려왔을 때는 이 말이 지금처럼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은 누구나 사회적 압박에 적절히 반응하기 위해 1000개의 가면을 가지고 살아가며 다양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페르소나를 사용해 사회적 관계를 맺어가는 존재입니다. 다만 이러한 페르소나와 관련한 억압, 고립감 혹은 팽창이 병리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면은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혼자 있을 때의 나,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의 나, 그리고 사회생활 할 때의 나는 당연히 서로 달라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집에서 똑같은 모습, 똑같은 태도로 중요한 모임에 참석했다면 그것이 오히려 병리적인 형상입니다. 만일 당신이 친구 A를 B에게 처음 소개하는데 A가 거짓된 자기를 보이기 싫다며 집에서 하던 대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당신도 B도 A의 무례함에 너무나 당혹스럽겠죠. 자신만 아는 자기와 타인에게 보이는 자기가 똑같아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한다면 그게 자존감 높은 사람의 특성이라고 오해한다면 이 생각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여러 모습 중 타인에게 받아들여지기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지나치게 의식하고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면 자신의 취약한 모습까지 모두 받아주는 사람만이 진짜 친구, 진짜 사랑이라는 환상을 갖게 되기 쉽습니다. 당신의 낮은 자존감과 관련된 모습들은 당신과 당신의 심리치료자만 알면 족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치료자는 이 낮은 자존감을 다루는 방법을 알아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갖고 있는 온갖 측면을 보여주고
일일이 설명하고 변명하려 하지 마세요. 그들도 각자의 무거운 삶을 매일 살아가며 때론 당신만을 위한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성격이라는 말이 페르소나, 즉 가면에서 파생되었듯이 우리의 성격은 본래 다차원적이고 복잡합니다. 꽤나 사교적이지만 동시에 혼자 있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타인에게 공감을 잘하지만 누구보다 타인을 신랄하게 비판할 수도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괜찮아요. 1000개의 가면은 낮은 자존감의 발로가 아닙니다. 마음을 핥히며 아파할 문제도 아니고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더더욱 아닙니다. 자존감이 높아 보이는 가면을 하나쯤 가지고 있어도 좋고 타인에게 친절하며 사회성이 좋아 보이는 가면이 있어도 좋습니다.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상황에 맞게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런 가면은 얼마든지 가져도 됩니다. 우리의 가면은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한 가식도 타인의 비위를 맞추려는 위선도 아닙니다. 그저 지혜롭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기능이자 기술일 뿐입니다. 공감 가는 내용들이 너무 많네요.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